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여성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정말 오랜 고민 끝에 결심한 거예요. 결혼한 지 8년이 됐는데 그동안 제가 겪은 일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그 힘들었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조금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로 만났어요.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동아리에서 처음 만나서 친해졌고 연애 3년 만에 결혼을 했죠. 남편은 장남이고 3살 터울의 남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결혼할 때 시부모님께서 정말 잘해주셨어요. 전세자금도 보태주시고 살림살이도 챙겨주셨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처음 인사 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앞으로 잘 지내보자. 덕분에 저는 시댁과 큰 갈등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일찍 가서 음식 준비를 돕고 시부모님 생신도 꼭 챙겨드렸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예뻐하시면서 용돈도 자주 지어주셨죠. 그렇게 행복하게 1년을 보냈을 때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이야 그런 거 조심스럽게 생각했지만 요즘엔 뱃속아기도 혼술하고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시부모님도 좋아하셨죠. 저와 남편 사이는 아직 애가 없었거든요. 시동생의 결혼 상대는 상견례 날 처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그냥 평범했어요. 예쁘장하게 생겼고 말도 잘하는 것 같았죠. 저보다 2살 어리더라고요. 아주버님,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동서는 저와 남편을 보며 살갑게 웃으며 인사했고 저도 웃으면서 받아줬어요. 그래요, 우리 잘 지내봐요. 그런 말과는 달리 동서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이 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일찍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도왔어요.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시어머니 옆에서 이것저것 거들었죠. 시어머니께서 제가 만든 잡채를 맛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시 큰 며느리 솜씨가 좋아. 이거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다. 그때 동서의 표정이 묘하게 굳는 걸 봤어요. 뭐랄까, 불쾌한 것 같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전 그냥 넘겼어요. 아직 시댁이 낯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됐을 때 시아버지께서 제가 만든 잡채를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큰며느리가 만든 거지? 아유, 맛있다 맛있어. 역시 솜씨가 좋아. 시어머니께서도 맞장구를 치셨죠. 그러게요. 큰애가 어제부터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난 옆에서 구경만 했어요. 저는 쑥스러워서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다 알려주셔서 한 거예요. 그때 동서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면서 말했죠. 형님은 애도 없으니까 요리에 신경 쓸 시간이 많으시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고 남편도 젓가락을 멈췄죠.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동서, 나도 재택으로 일하면서 틈틈이 준비한 거야. 애가 없다고 다 한가한 건 아니잖아. 동서가 코웃음을 치면서 말했어요. 에이, 형님도 애 키워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면 그런 말 못해요. 저는 애 챙기랴 집안일 하랴 정신이 없어서 요리할 시간도 없어요. 저는 참을 수 있었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동서가 계속 사람 속을 긁었습니다. 그리고 형님, 명절 음식은 원래 며느리들이 같이 하는 건데 형님 먼저 다 하시면 전 뭐가 돼요? 마치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동서,
난 동서한테 뭐라고 한 적 없어. 그리고 동서는 아기 있으니까 쉬라고 내가 먼저 말했잖아. 동서가 눈을 흘끼면서 말했어요. 그게 더 기분 나빠요. 마치 저를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넌 아기나 봐. 난 다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었다고요. 시어머니께서 끼어드셨어요. 예, 큰애가 배려해 준 건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니? 지연이는 좋은 뜻으로 그런 거야. 동서가 볼멘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큰 며느리 편이시네요? 저는 뭐예요?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 시아버지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밥 먹을 때 왜 이러냐? 그만해라. 동서가 입을 삐죽거리면서 밥을 먹는 척했어요. 하지만 계속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그런데 동서의 입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더 날카로웠죠. 형님, 근데 결혼한 지 3년인데 아직 아이 계획 없으세요? 요즘 세상에 애 안 낳는 사람들 많긴 한데 시부모님 손주 보고 싶으실 텐데. 저는 가슴이 찔리는 것 같았어요.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그러지 않아도 난임병원에 가보려고 하던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만 먹으려고 했죠. 그런데 동서의 시비는 계속됐습니다. 형님,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방법이 있대요. 형님도 노력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말에 남편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죠. 재수씨,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동서가 눈을 깜빡이면서 말했어요. 제가 뭘요? 전 그냥 형님 걱정해서 한 말인데요, 아주버님?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배려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고 사람 속만 긁는 게 걱정입니까? 게다가 모두 모인 이 즐거운 자리에서 일부러 그런 이야기 꺼낸 의도가 뭐예요? 와이프한테 상처 주려는 그 의도가 뭐냐고요? 남편이 세게 나가자 저도 당황했어요. 그러나 동서는 태연한 표정이더군요. 사실을 말한 게 왜 상처가 되나요? 그럼 형님이 애 가지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저희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둘째야, 그만해라. 애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하냐. 큰애는 우리한테 잘하고 그게 중요한 거지. 넌 왜 자꾸 그런 말로 사람 기분 나쁘게 해? 동서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전 정말 나쁜 뜻이 아니었어요. 왜 다들 저만 나쁜 사람 만들어요? 시동생이 민망해하면서 동서에게 말했죠. 여보 그만해. 분위기 안 좋아지잖아. 동서가 시동생에게 쏘아붙였어요. 당신은 왜 항상 다른 사람 편이야? 내가 당신 와이프야. 그럼 내 편 들어줘야지. 시동생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네 편 들고 싶어도 네가 잘못하면 어떻게 들어? 형수님한테 사과해. 동서가 버럭 화를 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때 남편이 갑자기 차갑게 웃으면서 끼어들었습니다. 재수씨, 사실을 말하는 거 좋아하시네요? 그럼 저도 사실 하나 말해도 될까요? 동서가 멈칫했습니다. 약간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동서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하더군요. 재수씨 아까 애 키우느라 바빠서 요리할 시간도 없다고 했죠? 근데 제가 알기로 재수씨 육아는 친정어머니가 거의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재수씨는 낮에 거의 집에 없고 친정어머니가 애 데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동서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낮에 집에 없을 땐 뭐 하세요? 애 보느라 바쁜 건 아닌 게 확실하고. 그럼 누구 만나러 다니시나? 저는 프리랜서로. 프리랜서요? 무슨 일이요? 제 동생은 모르던데. 일을 하긴 해요? 쇼핑몰이요. 인터넷 쇼핑몰 운영해요. 근데 아주버님, 이런 이야기는. 남편이 동서의 말을 뚝 끊어먹으며 말했어요. 쇼핑몰이요? 그럼 바쁘시겠네요. 근데 저희 회사 근처 카페에서 죽치고 앉아서 친구들이랑 놀아도 돼요.
제가 본 것만으로 벌써 이달 들어 몇 번째인지 모를 정도인데.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꺼낼 때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재수씨 아까 제 와이프한테 애 키워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라고 했죠? 근데 재수씨는 애를 친정어머니한테 맡기고 낮에 놀러 다니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동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재수씨,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도 알겠고 와이프가 칭찬받아서 배 아픈 것도 알겠는데 그럼 노력을 하세요. 괜히 열심히 하는 사람 억지로 끌어내리지 말고. 동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다들 나만 갖고 그래요? 내가 뭐 큰 잘못이라도 했어요? 전부 다 큰 며느리만 좋다고 하고 난 손주까지 낳아줬는데 매일 찬밥 신세고. 동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을 찬밥 심세로 만드는 게 항상 본인 스스로라는 걸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식탁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시동생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저 애가 왜 저러냐? 내가 아이 낳은 저희한테 해준 게 더 많으면 많았지. 서운하게 했을 일도 없건만. 저는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솔직히 더 이상 하고 싶은 말도 없었어요. 남편이 다 말해줘서 시원했는데 한편으론 의아하더라고요. 왜 밑도 끝도 없이 저에게 저렇게 열을 낼까 싶었거든요. 같은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로 서로 힘든 일 공유해가며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매번 제 속을 긁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참느라 힘들었지?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 재수씨가 너무 선 넘었어. 저는 남편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고마워. 근데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았어? 재수씨 친구들이 우리 회사 근처에 사는지 근처에서 자주 눈에 띄더라고. 그래서 반왔지. 당신 매번 약 올리는데 나도 대받아치긴 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이 정말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당신이 내 편이라서 다행이야.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당연하지. 평생 당신 편이야. 그날 이후로 동서는 저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했어요. 적어도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요. 하지만 동서의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고 저를 향한 적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제겐 동서의 적대감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임신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결혼 3년 차에는 결국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자궁과 난소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요.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시네요. 자연 임신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치료를 하면 임신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병원을 나와서 남편과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됐지. 치료도 같이 해보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야. 남편의 그 말에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자책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밤마다 혼자 울었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죠.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그런 걸로 속상해하지 마. 때가 되면 생기는 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몸 건강히 챙겨. 시부모님의 배려에 정말 감사했어요. 다른 집 같았으면 아이 못 낳는다고 구박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시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의 난임을 알게 된 동서는 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결혼 5년 차에 동서가 둘째 아들을 또 낳았거든요. 동서는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하겠다고 했고 시어머니께서 허락하셨죠. 저는 시어머니를 도우려고 자주 시댁에 갔어요. 솔직히 동서한테 좋은 감정은 없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해야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시부모님이 안 계실 때와 계실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동서의 산후조리 첫째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시면서 저에게 부탁하셨죠. 지연아, 내가 잠깐 시장 다녀올게. 둘째 밥만 좀 차려주거라. 아직 몸이 안 풀려서 못 움직여.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나가시자마자 저는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산모한테는 미역국이 최고니까요. 미역국이 다 끓어서 그릇에 담아 동서 방으로 가져갔어요.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죠. 동서, 미역국 끓였어. 따뜻할 때 먹어. 동서가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저를 흘낏 쳐다봤어요. 그리고 미역국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뭐예요 이거? 저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미역국이야. 산모한테 좋잖아. 동서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말했어요. 전 미역국 싫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어요. 그럼 뭐 먹고 싶어? 해줄게. 동서가 비아냥거리며 손을 저으면서 말하더군요. 됐어요. 형님 음식 먹기 싫으니까 나가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동서, 나 지금 어머니 부탁받고 와서 미역국까지 끓여다 줬어. 근데 그게 무슨 태도야? 동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눈을 부라렸어요. 뭐예요? 지금 막 애 낳은 산모한테 화내는 거예요? 형님 진짜 너무하시네. 저 지금 힘들다고요. 그럼 배려를 해줘야죠. 저는 기가 막혔어요. 내가 언제 배려 안 했어. 그리고 배려하면 뭐해? 동서 태도가 지금 이런 식인데. 태도요? 형님이 뭔데 제 태도를 지적해요? 형님은 저한테 시누이도 아니고 솔직히 아주버님하고 이혼하면 곧 남이잖아요. 아주버님 왜 이런 여자랑 계속 사는지 딱하게도.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동서가 계속 말했어요. 애도 못 낳는데 아주버님이 데리고 살겠어요? 그리고 형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 형님 별로 안 좋아해요.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아등바등하는 거 보기 역겨워요. 애도 못 낳으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이 집의 며느린 저만 있으면 돼요. 저만. 쓸모없는 여자 말고요.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지금 뭐라고 했어? 동서가 피식 웃으면서 말했어요. 사실이잖아요. 형님 몸에 문제 있다면서요? 그래서 애를 못 낳는 거 아니에요? 여자로서 할 일도 못하니 곧 이혼당해도 할 말 없죠? 아주버님만 불쌍하잖아요. 저희 애들 보면서 얼마나 애 갖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죠. 동서, 지금 선 넘었어. 동서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어요. 뭐 사실인데 어때요? 아, 그리고 형님, 시어머니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형님이 저한테 막말했다고 할 거예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애 낳고 산후조리하는 며느리? 애 못 낳고 질투하는 며느리? 뻔하죠.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모욕감에 집을 나서려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군요.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죠. 큰애야, 둘째 밥은 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미역국 끓여다 줬어요. 시어머니께서 동서방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 동서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감사해요. 형님이 미역국 끓여주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전까지 미역국 싫다고 내 요리 안 먹겠다고 하던 사람이 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진 다음 날 알았죠. 시어머니가 동서가 제 음식을 너무 좋아했다며 저더러 당분간 동서 산후조리 좀 해달라며 부탁을 해오더라고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피해보려 했지만 결국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방문하게 됐어요. 동서는 산후조리를 하는 내내 시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저에게 온갖 막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와 딱 붙어 있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시부모님은 외출 중이셨고 저와 동서 둘만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데우고 있었어요. 그때 동서가 부엌으로 걸어왔어요. 산후조리 중인데 왜 일어났나 싶었죠. 동서, 왜 일어났어? 누워있어. 내가 가져다 줄게. 동서가 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웃으며 말하더군요. 참 형님도 처량해요. 애도 못 낳아서 서러운데 남의 자식 수발에 산후조리까지 해주고. 그래도 착한 며느리니까 잘할 수 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동서 입 조심해. 내가 아무리 참아도 한계가 있어. 동서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뭐요? 뭐 때리실 거예요? 때려보세요. 산모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때릴 수는 없었죠. 그게 동서가 원하는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부엌 조리대에 있던 그릇을 밀어서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졌죠. 전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형님이 깼잖아요. 실실 웃으며 말하는 동서를 보며 저는 아연실색했어요. 뭐라고? 내가 언제? 동서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형님이 저한테 화내면서 그릇을 던졌어요. 제가 무서워서 소리 질렀고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려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동서, 정신 나갔어? 지금 나한테 누명을 씌우려는 거야? 동서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어요. 누명이 아니라 사실로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증거도 없잖아요. 솔직히 이 정도면 스스로 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 집안에 붙어있는 게 꼴보기 싫어서 내가 보내줄게요. 저는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서가 절 미워하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싫어할 줄은 몰랐어요. 대체 제가 뭘 어쨌길래 이 여자가 이러나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오자 전 바로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지연아, 너 어제 둘째한테 그랬어? 산모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저는 침착하게 받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둘째가 어제 저녁에 울면서 전화했어. 네가 자기한테 끔찍한 말 했다고. 제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둘째한테 그랬다며. 아들만 낳으면 뭐하냐고.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애만 막 낳는 거 아니냐. 넌 애 낳는 기계냐고. 그리고 미역국에 장난쳐서 배가 아팠다고 하더라. 게다가 이제 보니까 우리 집 그릇이 다 깨져 있던데 그것도 네가 던진 거라고 하던데?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동서 혼자서 완전히 소설을 썼더군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나도 네가 그럴 애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둘째 애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혹시나 해서 전화한 거야. 그리고 네 동서가 너한테 당할 애는 아니잖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동서의 평소 행실 탓인지
시어머니가 완전히 저를 의심하진 않더군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절대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릇도 안 던졌고 아기도 험하게 안 있었어요. 미역국에 뭘 넣다뇨? 말도 안 돼요. 제가 저녁에 시댁으로 갈게요. 그래, 일단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려 볼게.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남편도 황당해하면서 말했어요. 미쳤네 진짜. 당신이 그럴 사람 아니잖아.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저녁에 시댁에 갔어요. 시부모님, 남편과 저, 시동생과 동서까지 다 모였죠.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동서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 휴지를 쥐고 있었어요. 완벽한 피해자 연기였죠. 시아버지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하자. 둘째야, 네가 어머니한테 말한 거 사실이냐? 동서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네, 아버지. 저 정말 힘들었어요. 형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막 하시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제가 산모인데. 저는 억울함에 눈물이 났지만 꼭 참았어요. 울면 지는 거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저 절대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릇도 안 던졌고 미역국에 뭘 넣지도 않았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동서가 울면서 말했어요. 거짓말이에요. 형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왜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미역국에 이상한 걸 넣었다고? 동서, 그 미역국 시어머니도 드셨어. 시어머니께서 맛있다고 하셨고 배 아프다고는 말씀 안 하셨어. 어머니 맞죠?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나도 그 미역국 먹었는데 아무 이상 없었어. 맛만 있던데. 저는 동서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동서, 내가 그릇 던졌다는 것도 거짓말이지? 말 잘해야 할 거야. 전 그렇게 말하며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 안에 어제 일 다 들어있거든. 그제야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동서의 서늘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형님이 저한테 화내면서 그릇을 던졌어요. 제가 무서워서 소리 질렀고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할 거예요. 누명이 아니라 사실로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증거도 없잖아요. 솔직히 이 정도면 스스로 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 집안에 붙어있는 게 꼴보기 싫어서 내가 보내줄게요. 녹음이 끝나고 식탁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동서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동서, 날 산후조리하도록 만든 뒤로 매일 나한테 막말하길래 언젠가 쓰일 것 같아서 녹음해뒀어. 어제 그릇 깨는 소리도 다 녹음됐고. 시어머니께서 충격받은 표정으로 동서를 바라보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께서도 분노에 찬 표정이셨죠. 네가 직접 그릇을 깨놓고 큰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동서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했어요. 그건 형님이 저한테 먼저.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나왔죠. 동서, 이제 그만 좀 해. 왜 매번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동서, 지금까지 나한테 한 짓 다 기억나? 시부모님 안 계실 때마다 나한테 막말하고 애 못 낳는다고 비웃고 형님 인생이 처량해 보인다고 했지? 동서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저는 말을 끊었어요. 나한테 이혼당할 거라고 했던 막말도 여기 다 녹음돼 있어. 동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저는 계속 몰아붙였죠. 시부모님 앞에서는 착한 척 불쌍한 척 하면서 나한테 온갖 막말 다 했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없는 말 만들어서 날 모함해? 네가 사람이야? 시어머니께서 동서에게 물으셨어요. 이게 사실이야? 네가 큰애한테 그런 말을 했어? 근데 왜 나한테 네가 당했다고 이야기한 거니?
대체 무슨 의도로 그랬어? 내가 큰애 혼내길 바란 거야? 동서가 무릎을 꿇으면서 울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힘들어서 그랬어요. 시아버지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힘들면 남을 괴롭혀도 돼? 거짓말로 사람 모함해도 되는 거야? 네가 지금 한 짓이 뭔지 알아? 가족 가려 왜 헐뜯고 누명을 씌워? 게다가 손이 형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냐? 시동생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동서를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여보, 당신이 정말 그랬어? 형수님한테? 동서가 시동생에게 매달리면서 말했어요. 여보, 나도 이유가 있었어. 형님이 나한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유? 무슨 이유? 내가 동서한테 뭘 했길래? 난 동서한테 잘해주려고 미역국도 끓여주고 집안일도 도와줬어. 근데 동서는 나한테 어쨌어? 막말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동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동서, 난 동서한테 원한 살 이유가 없어. 근데 동서는 왜 그렇게 날 미워한 거야? 대체 이유가 뭐야? 동서가 입술을 깨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묘한 분노가 서려 있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큰애한테 당장 사과하거라. 제대로 사과해. 안 그럼 더 이상 난 너 못 본다. 동서가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아버지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당분간은 둘째 넌 집에 오지 말거라. 속 시끄러우니까. 결국 그렇게 일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서럽고 놀란 마음에 오는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억울했던 게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죠. 남편은 그런 저를 토닥여주며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녹음을 한 것도 하도 동서에게 당해서 한 거였는데 그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이 사건 이후로 시댁 식구들이 저를 더 감싸주셨어요. 하지만 동서의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고 저를 향한 적대감은 증오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몰랐어요. 동서가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요. 그 이후로도 동서는 항상 저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저도 동서를 살갑게 대해줄 생각도 없었어요. 이렇게 그냥 대면대면하게 사는 게 더 낫다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결혼 6년 차가 됐을 때 동서가 셋째를 임신했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여전히 난임으로 고생 중이었죠. 그때 시동생은 해외 파견 근무를 3개월간 가 있었어요. 동서는 들떠서 말했어요. 이번에도 아들이면 삼형제예요. 어머니 아버지 손주 또 안겨드릴게요. 시부모님께서도 기뻐하셨어요.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둘째 며느리가 삼형제를 낳아주니 든든하긴 하셨을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제게 하고 싶은 말은 많겠지만 하지 못하셨을 거고요. 솔직히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이 씁쓸했죠. 전 여전히 아이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8년 차가 돼서도 전 여전히 아이가 없었어요. 이때쯤에는 저도 남편도 아이는 포기하고 둘이서 오순도순 살자고 이야기하던 때였어요. 나이는 많지 않았지만 임신이 8년간 안 돼서 굳이 기대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쯤 시아버지 칠순잔치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그동안 동서와는 잘 만나지 않았어요. 아니, 시부모님께서 우리를 못 만나게 하셨다는 게 맞는 말이겠죠? 칠순잔치에 동서는 아들을 셋이나 데리고 왔어요.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죠. 친척들이 다들 모이니 아이들 귀여운 모습에 다들 눈이 간 모양이더라고요. 시댁 친척들이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이, 애들이 왜 이렇게 다 다르게 생겼어? 아이, 누굴 닮은 거야? 애들이 다 왜 다 그랬나 보네. 이 집 식구는 눈 보면 다 아는데 여기 둘째는 애들이 다 제각각이야. 엄마 핏줄이 세네. 그러자 동설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닮았죠. 저 어렸을 때 사진 보시면 닮았어요. 동서의 말을 듣고 애들을 다시 보니 확실히 동서의 모습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은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몰래 화장실에 가는 시어머니를 쫓아나왔어요. 어머니, 혹시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다. 그냥. 시어머니는 제 말에 얼버무리려고 하다가는 한숨을 푹 내쉬곤 말씀하시더군요. 아이, 둘째가 너한테 못되게 굴던 걸 내가 봤잖니. 근데 둘째는 애들이 둘째를 닮았는지 행실이 여간 고약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요새는 정도 안 가고 친손주들이라 내가 사랑을 많이 줘야 하는데 편견을 가지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예전 저와 동서의 싸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조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동서가 애들을 잘못 키우면 어머니가 바른 길로 인도해줘도 되잖아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동서 아이들이기 이전에 도련님 자식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 아휴, 네가 나보다 어른이다 어른이야. 아니, 난 그 볼 때마다 영 그래. 내가 애들이 그런 모습 보일 때마다 잘 타일러 보마. 그럼 다시 정도 붙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어요. 솔직히 동서가 싫지만 애들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시어머니를 달래고 자리로 돌아와 식사를 하는데 식사 중에 동서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형님, 결혼 8년째인데 아직도 애가 없으세요? 큰일이네요. 저는 그 말에 숟가락을 멈췄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하려고 했죠. 걱정하는 투로 말하면서 사람 긁는 건 여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시하자 동서가 더 심하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난잡하게 살았으면 아직까지 애가 안 들어서. 동서 딴엔 조용히 말한다고 한 듯한데 순간 식탁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고 시아버지도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저도 충격에 숟가락을 놓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시어머니께서 화가 나신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예, 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식사 자리에서 할 말이니? 동서가 피식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그냥 농담이에요. 형님, 농담도 못 받아요? 그때 가만히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재수 씨도 깨끗하게 산 건 아니지 않나요? 그 말을 듣는 동서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웃음기가 싹 사라졌죠. 시동생이 화가 난 표정으로 물었어요. 형,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동생 와이프한테 그게 할 말이냐고. 그럼 네 마누라가 한 말은 형 와이프한테 해도 되는 말이냐?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두 사람을 화나게 만들자 칠순잔치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남편은 시동생의 반응에 동서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내가 한 말의 뜻은 재수 씨가 제일 잘 알겠지. 궁금하면 네 와이프한테 물어봐. 그리고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저딴 천박한 소리나 짓거리는 사람을 재수 씨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그냥 남남처럼 지내자. 앞으로 그랬던 것처럼. 동서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좌중이 술렁였어요. 분위기가 싸해졌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아버지 칠순이니까 여기서 그만해라 다들. 동서는 사색이 돼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먼저 자리를 떴어요. 시동생도 따라 나갔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아까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재수 씨가 깨끗하게 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 한숨을 깊게 쉬더군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은 표정이었는데 제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말해줄 수 없어?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저한테 홈캠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더라도 오해하지 마. 난 진짜로 이상한 짓 안 했거든. 그 동영상 안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찍혀 있었습니다. 동서가 시댁 거실에서 저희 남편에게 안기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주버님도 그런 여자보다 제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 버리고 저하고 만나요. 네? 전 아주버님 때문에 남편이랑 결혼했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가족끼리 도대체 이게 무슨... 제가 더 낫잖아요. 왜 제 마음은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미쳤어요? 그게 저한테 할 소리입니까? 동생한테는 아무 말 안 할 테니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동생 생각해서 참는 겁니다. 남편은 기겁을 하고 동서를 내치더군요. 이 일이 시동생과 동서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시기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 나서부터 그 여자가 당신한테 나를 세우더라고. 괜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말했다가 또 다른 오해를 낳을까봐 걱정도 되고 가족들 분위기도 엉망될까봐 말도 못했지. 그제야 동서가 왜 저한테 나를 세웠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상견례 때 이미 남편을 보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길 바랬고요. 만약 이 영상이 없었다면 저는 남편의 말을 믿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동서가 다른 사람을 모함할 때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요. 동서가 처음부터 저를 미워한 이유, 저를 끊임없이 무시하고 모함했던 이유, 아이 못 낳는다고 비아냥댔던 이유, 전부 다 계획적인 복수였던 거예요. 남편이 나를 선택한 게 잘못된 거라고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서 남편이 후회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곁에 있는 저도 치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제게 아이도 못 낳는데 이혼 안 당했냐고 물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저와 남편을 갈라놓으려고 여태껏 이런 악랄한 짓을 저질렀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게다가 남편에 대해 헛된 마음을 품고 있는 동서에게 심한 혐오감도 들었죠. 그래서 당신이 그런 말을 했구나.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 사건뿐이면 내가 그런 말 재수 씨한테 안 했을 거야. 재수 씨가 둘째 임신했을 시기에 퇴근길에 이상한 장면을 봤거든. 무슨 장면? 동생한테 전해줄 게 있었는데 동생은 해외 출장 가 있었거든. 그래서 물건만 그 집 앞에 갖다 주고 오려고 했는데 주차장에서 재수 씨를 봤어. 낯선 남자랑 웬 차에서 내리는데 그 남자가 재수 씨 배를 쓰다듬으면서 뭔가 말하더라고. 임신한 여자 배를 쓰다듬다니... 웬만한 사이론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충격받았지만 확신도 없고 잘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아무 말 안 했어. 확실한 증거도 없이 말했다가 동생 가정이 깨지는 것도 바라는 바가 아니고. 근데 그 남자 얼굴이 지금 동생네 둘째랑 너무 닮았어. 이거 진짜 내가 점점 클수록 더 닮아서 내가 죄책감이 더 들어. 저는 남편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서가 설마 나쁜 짓을 저지른 걸까요? 확신이 없어. 하지만 의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그렇게 말한 거야. 재수 씨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거.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동서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설마 아주버님한테 추파 던지고 남편 몰래 불륜이나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우리 집안에 8년이나 있었던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확실한 증거도 없이 동생 가정 깨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재수씨가 내게 저런 짓 한 건 옛날 일이니까 굳이 말 안 해도 될 것 같았고. 그때 남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타이밍이 왜 그런지 시동생이었어요. 한숨을 쉰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시동생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 아까 그 말 무슨 뜻인지 나한테 말해줘. 혹시 뭐 알고 있는 거라도 있어?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동영상을 가리키며 손으로 X를 만들었습니다. 동서가 남편에게 추파를 던진 건 밝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도련님과의 관계도 완전 깨질 것 같았고요.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내일 우리 집으로 와. 너 혼자. 결국 다음날 시동생이 남편을 찾아왔어요. 시동생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동서에 대한 신뢰가 굳건했다면 남편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시동생 본인도 뭔가 느끼거나 아는 게 있을지도 몰랐죠. 형, 제발 말해줘. 아까 그 말이 무슨 뜻이야? 남편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네 와이프가 둘째 가졌을 때 웬 남자랑 같이 있는 거 봤어. 그 남자가 재수씨 배 쓰다듬고 있었고 그땐 몰랐는데 요즘 점점 너희 둘째가 그 남자랑 닮아가는 거야. 너무 똑같이 생겨서 나도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했어. 재수씨가 내 와이프한테 그런 소리만 안 했어도 내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을 텐데. 남편의 말에 시동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확신은 없어. 하지만 의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 말을 안 한 건 확실한 증거도 없이 네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서였어. 미안하다. 시동생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른 세수를 하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 사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둘째 임신했을 때 날짜 계산하면 항상 빠듯했어. 내가 출장 가기 직전이거나 바빠서 거의 못 만났던 시기였거든. 그냥 운이 좋았나 보다 하고 믿었지. 시동생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애들이 클수록 나를 안 닮아서 가끔 불안했어. 근데 설마 했지. 내 와이프가 설마 그랬겠어 하고. 남편이 시동생의 어깨를 잡았어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애들이 네 아들이면 네가 죽을 때까지 애들이랑 재수씨한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해. 그건 알지? 시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DNA 검사해야겠어. 형 말 듣고 나니 더 해야 할 것 같아. 애들을 위해서라도. 시동생은 새 아이의 머리카락과 자신의 머리카락을 모아 법적 효력이 있는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걸린다고 했죠. 그 2주 동안 시동생은 동서에게 티를 내지 않고 평범하게 생활한 듯 했습니다. 저와 남편도 불안하게 기다렸어요. 남편은 매일 시동생에게 연락해서 괜찮냐고 물었죠. 그리고 2주 후 검사 결과가 도착했어요. 결과는 저희 집으로 오도록 해놨거든요. 그날 저녁 시동생이 왔습니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서류를 확인하는데 우리 모두 서류 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3명 다 내 아이가 아니라고? 서류상 세 아이 모두 시동생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점은 세 아이의 친부가 모두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물론이고 남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확실해? 검사기관 실수 아니고? 확실히 하려고 다른 기관에서 재검사도 했어. 결과 똑같아. 내 아이가 한 명도 없어, 형. 시동생의 목소리가 절규하듯 갈라졌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8년 동안 새 아이를 자기 아이인 줄 알고 키워온 시동생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시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 그 여자가 날 8년 동안 속인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결혼을 결심했던 첫째 아이까지 내 아이가 아니라고. 시동생은 과하게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이러다 무슨 일이라도 날까 싶어 남편과 시동생을 따라갔어요. 동서는 어이없게도
시댁의 시부모님과 함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 우리는 동서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밖으로 나온 동서에게 시동생이 DNA 검사 결과를 들이밀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3명이나 되는 애들 중에 내 자식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돼? 갑자기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조작이야. 날 모함하는 거지? 발뺌할 생각하지 마. 2군데서 검사했어. 다 같은 결과야. 그리고 나도 검사했어. 내가 폐쇄성 무정자증이라더라. 선천적으로 정자가 지나가는 길이 막혀서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병. 내가 그 병에 걸려서 수술하기 전엔 임신이 안 되는 몸이라는데 왜 내 애가 3명이냐고. 그러니까 말해. 저 애들 뭐야? 당신 자식이야. DNA 검사가 잘못됐나 보지. 난 당신 애라는 말 말고는 할 말 없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는데도 동서는 아주 대담하게 나오더군요. 그게 할 말이야? 이 정신 나간 여편네야! 난잡하게 논 건 당신이었네? 어? 얼마나 많은 남자를 만났으면 애셋이 다 다른 핏줄이냐고? 그래서 뭐? 그래도 우리 애들 다 법적으로 당신 애들이야. 난 불륜으로 낳은 아이들 내 자식으로 인정 못해. 아니 안 해. 여보, 가슴으로 키운 아이들이잖아.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버릴 수가 있어? 이제 와서? 그리고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친아빠 찾아주려는 거잖아. 아니 대체 왜 그런 거야?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냐고. 한 놈도 아니고 3놈이나. 시댁에서 아이 낳아야 인정받잖아. 아이 없으면 구박받을 것 같았어. 그래서 다른 남자들이랑. 시동생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8년간 자기가 아버지라고 믿고 키워온 아이들이 전부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니. 시동생이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너 나한테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 없었어. 지금도 울면서 변명만 하잖아. 미안한 마음도 없는 거지. 그러니 이리 당당하게 굴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8년 동안 속이면서?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지. 이혼하자. 그렇게 시동생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께서 온 가족을 시댁으로 소집하셨어요. 시부모님, 남편과 저, 시동생, 그리고 동서까지 다 모였죠. 동서의 표정은 당당해 보였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참고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니년이 감히 우리 집안을 박살을 내? 시어머니께서 동서에게 다가가시더니 뺨을 세게 때리셨어요.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동서가 크게 비틀거릴 정도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시어머니께서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널 며느리라고 얼마나 챙겨줬는데 큰애한테 온갖 모함을 할 때도 내가 넌 내치지 못하고 보듬어줬다. 손주를 셋이나 낳았고 내 며느리니까. 그런데 감히 네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 동서는 뺨을 감싸지고는 오히려 시어머니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도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 못 낳는다고 큰며느리 놀리던 그 입으로 남의 씨 받아서 낳은 애를 내 손주라고 속였어? 난잡하게 살면서 우리 가족을 모두 속인 게 너였으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시아버지도 한 말씀 거들었습니다. 결혼할 때 지원해준 전세자금 5천만 원 다 돌려받겠다. 각서 있으니까 법적으로 받아낼 거야. 그리고 애 낳을 때마다 줬던 금부치도 다 내놔라. 그거 내 손주들한테 주는 거였는데 네 빗줄에 내 손주가 하나도 없으니까. 동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도끼가 가득하더군요. 다 형님 때문이에요. 저 여자가 이간질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버럭 화를 내셨어요. 닥쳐! 큰애가 뭘 했어? 네가 바람 피운 걸 큰며느리가 시켰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야? 정말로 전 잘못 없어요. 잘못이라면 아주버님이나 형님한테 있죠. 갑자기 튄 불똥에 저와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왜 형님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겠어요?
아주버님이 저한테 몹쓸 짓을 하셨으니까요. 그래놓고 절 모른 척해서 형님을 괴롭힌 거예요. 저도 고통받았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소름이 쫙 돋더군요. 갈 땐 가더라도 화목한 가정에 죄를 뿌리고 가겠다는 집념이 눈에 보이는 듯했습니다. 게다가 그 연기력은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시부모님도 그 말에 놀라고 시동생마저도 깜짝 놀라 저희를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받아쳤습니다. 이제까지 동서가 나한테 한 거 보면 그 이야기도 거짓말이라는 것 좀 다 알아. 그리고 동서가 도련님과 결혼하고 1년 뒤에 내 남편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 결국 남편은 또다시 그 홈캠 영상을 재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의 영상을 시청한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완전 넋이 나간 채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이나 했겠어요? 게다가 마지막까지 집안에 죄를 뿌리려고 하는 걸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동서 진짜 징글징글한 사람이네. 어떻게 이렇게 돼서까지 반성은커녕 화목한 가정 다 깨워놓고 가려는 파렴치한 짓을 해? 몹쓸 짓을 한 사람이 누군데? 계속 우리 가족을 상대로 헛소리하면 법대로 할 거야, 법대로. 시아버지의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못돼 처먹은 년이 집에 굴러들어와서 풍비박산을 만들려고 해? 뭐하냐? 2년 당장 밖으로 내치지 않고! 8년 동안 우리 속인 사기꾼이야! 당장 내가 준 것들 다 뱉어내고 나가! 특히 손주 낳았다고 준 금부치들 다 내놓고 가! 내 손주들 낳느라 고생한 너한테 준 건데 네 핏줄 중에 내 손주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건 너무해요. 저도 8년 동안 이 집안 며느리였어요. 저도 이혼할 거면 제 권리 다 찾아서 나갈 거예요. 이 와중에 자기 권리 찾는 동서를 보며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유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는데 이혼 소송이 자신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겼어요. 양육비 안 주면 전 절대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라고요.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양육비는 애들 친부한테 연락해서 받아. 아빠도 아닌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이혼하면서 내가 애들 키울 때 준 돈까지 다 받아낼 거야. 손해배상으로. 그 말에 동서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였죠. 시동생은 그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니까요.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시동생이 유책 배우자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DNA 검사 결과와 동서의 자백이 증거로 채택됐어요. 동서 측 변호사가 합의를 권유했지만 시동생은 거부했죠. 재판 결과는 시동생의 압도적인 승소였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을 동서가 시동생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8년간 속인 기간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한 거죠. 재산분할도 동서에게 불리하게 나왔어요. 동서의 기여도가 낮게 인정됐거든요. 그리고 새 아이의 양육권은 모두 동서에게 갔어요. 시동생은 친부가 아니기 때문에 양육 의무도 없었고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도 없었죠. 이혼이 확정되던 날 동서는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절대 안 나간다고요. 근데 결국은 끌려나갔어요. 동서의 새 아이의 친부들에게 끌려서 말이죠. 알고 보니 시동생이 그 친부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했답니다.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받을 건지 여기 와서 동서 끌어내서 데리고 나가던지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요. 결국 동서의 상간남 3명이 와서 동서를 끌고 나갔어요. 그 와중에도 새 아이들 얼굴이 새 상간남 얼굴에 고스란히 보이더군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애들이랑 똑같이 생겨서 놀랄 정도였어요. 동서의 새 아이들은 미리 동서의 친정집에서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동서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셨어요. 2번 다시 얼굴 비치지 마라. 그날이 너 죽고 나 죽는 날이다. 이딴 재수없는 집에 다시 올 일 있겠어요? 퇴! 동서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며 온갖 행패를 다 부리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끝까지 폐악질이라는 폐악질은 다 하고 갔어요.
법적으로 동서는 위자료 5천만 원을 시동생에게 지급해야 했어요. 동서는 새 아이의 친부들에게 양육비를 청구해봤지만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첫째 아빠인 전 남자친구는 이미 결혼해서 자기 가정이 있었고, 둘째 아빠인 전 직장 상사는 유부남이라 연락을 끊었대요. 셋째 아빠인 동네 유부남도 마찬가지였고요. 동서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동서의 친정에선 아이 셋은 맡아주겠지만 빚은 갚아주지 않겠다고 했다더군요. 결국 빚은 동서가 다 갚아야 하는 바람에 원룸에서 지내며 아르바이트를 다닌다고 들었어요. 돈 잘 버는 시동생이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더니 결국은 가진 모든 걸 빼앗겼죠. 아니, 빼앗겼다기보다는 뿌린 대로 거둔 거죠. 자신이 그 복을 발로 찼으니 할 말도 없을 겁니다. 시동생은 상처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8년 동안 속아왔다는 충격, 그리고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가족들의 지지 덕분에 서서히 회복해 나갔어요. 시부모님께서 옆에서 많이 챙겨주셨고, 남편도 동생을 자주 만나면서 힘이 되어줬죠. 그리고 저에게도 좋은 일이 찾아왔어요. 오랜 난임 시술 끝에 드디어 임신에 성공한 거예요.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듣고 남편과 함께 펑펑 울었어요. 시부모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죠.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지금 저는 행복해요. 남편과 금슬 좋게 살고 있고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여전히 절 예뻐해 주시고 시동생과의 관계도 좋아요. 저도 8년 동안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결국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